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좀 계속 좀 바쁜 일이 생기는데 틈틈이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그 IT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그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NFT, 뭐 메타버스,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앞선 영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제 관련 영상 올렸었고, 물론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영상도 계속 이제 올릴 예정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NFT 분야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를 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NFT를 제대로 이해하고 뭐 NFT 좀 실체를 좀 파헤쳐 보자는 내용으로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앞서 이제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조금 그 영상 도중이라도 좀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FT 하면 이제 그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이제 무슨 대체 불가, 무슨 고유성, 어떤 뭐 희소성일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NFT 하면 이제 그 뭐 non fungible 토큰에서 사람들이 이제 non fungible 대체 불가에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앞서 이제 그런 키워드가 자주 언급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제 NFT의 어떤 본질이자 실체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NFT를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NFT의 어떤 그 본질인 그 토큰을 조금 등한시하면 안 되고, 그 이렇게 이제 토큰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non fungiable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NFT가 이제 좀 그 뭐 마치 원본을 뭐 증명하고 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엉뚱한 개념으로 조금 변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주택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주택은 뒷전으로 하고 이제 전원에만 집중하고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을 빼고 이제 전원만 부각시켜서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 non fungiable에만 집중하고 이 토큰을 등한시하게 된다면은 이게 좀 올바른 얘기가 안 됩니다.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토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일반인 중에서 주변에서 토큰을 조금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토큰이 뭐냐 그러면은 뭐 토큰이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한 자산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토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NFT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토큰의 개념을 조금 자세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큰의 사전적 개념부터 조금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큰은 이제 옥스퍼드 그 영영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돈 대신 사용하는 둥근 형태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어떤 제품을 사고 무언가로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조각, 느낌살, 사실, 사건 등을 상징하는 것, 어떤 작업을 수행할 권리를 대표하거나 표현하는 객체, 가치 있는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설명으로부터 이제 키워드를 도출하게 되면 뭐 instead, exchange, 뭐 symbol, represent, redeemable, 이게 한글로는 이제 뭐 대신 뭐 맞바꿀 수 있는, 상징하는, 대표하는, 교환, 뭐 이런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그 정리해서 정리하면은,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무언가를 대신 또는 대표해서 다른 무엇으로 상징한 것, 이게 이제 토큰이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큰은 이제 한 단어로 뭐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심볼, 상징이지 않을까,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이제 그 사용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한번 들어보면은, 그 예전에 그 개인정보 보호 기술로 이제 토큰화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전송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개인정보를 이렇게 토큰으로 치환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대체한 게 이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서 수많은 어떤 컴퓨터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렇게 컴퓨터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전송 과정에서 이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토큰링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토큰링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토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전합니다.
계속 회전. 그러다가 이제 토큰을 소유한 컴퓨터만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그 토큰을 소유함. 이럴 경우에 이제 동시에 데이터를 송부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전송할 권리를 상징한 게 토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 이제 그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토큰 이코노미는 원래 그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그 어떤 그 보상을 통해서 그 올바른 행동을 그 유인하는 행동 심리학에서 나온 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동물들을 훈련할 때 이제 보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과 좀 유사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먼저 어떤 그 올바른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동 목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 목표를 이렇게 준수하게 되면 이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목표를 준수했을 때 이렇게 토큰을 지급받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상받은 토큰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보상을 상징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교환권, 뭐 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좀 뭐 다양하게 조금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그 버스 토큰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스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현금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스름 돈을 조금 그 거슬러 주는데 좀 많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현금을 그 조금 다른 형태, 로 뭐 변환한 게 그 버스 토큰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란 것은 어떤 무용의 권리다 보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이런 권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무용의 권리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표현한 게 바로 마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마패를 제시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패라는 것은 이 기초자산을 상징하고 표현한 어떤 토큰 개념이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가 카지노에서 가면은 현금 대신에 이제 이런 칩을 사용합니다. 칩을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게 되는데, 자, 도박장에서 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 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을 칩의 형태로 이제 교환해서 대체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칩도 현금을 대체한 일종의 이제 토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기초 자산입니다. 이런 기초 자산을 거래에서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초 자산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를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토큰 형태로. 다른 것으로 상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리하고 효율성이겠죠. 즉, 기초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상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대신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큰의 조금 개념이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큰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런 먼저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서 이제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를 대신하는 거고, 뭐 어떤 맞바꾼다든지, 뭐 상징한다든지, 뭐 대표한다든지, 교환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이유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그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초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를 상징하고 실체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이를 상징물로 대신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편리하고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 개념에서 조금 주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표상입니다. 이제 표상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은 추상적으로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 것을 이제 표상이라 그러는데, 이 기초 자산하고 이 토큰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기초 자산 중에서 상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고 기능이 있을 거고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나 목적과 기능을 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내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제 표상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토큰이라 그러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블록체인과 많이 연계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제 토큰과 블록체인이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토큰과 이제 그 블록체인과 연관성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조금 우리가 그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을 조금 구분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여기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진 않겠는데, 자,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목적도 이제 원래 화폐였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화폐를 발행했었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닌 탈중앙 기반으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를 발행한 것을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 화폐로서 비트코인보다는 이 탈중앙 구현을 가능하게 했던 이 기반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기반 기술을 이제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식별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화폐에 특화된 겁니다. 화폐에 특화된 이제 탈중앙 시스템인데, 이게 꼭 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냐면은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화폐 위에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투표라든지 뭐 부동산, 뭐 이런 서비스도 이제 이렇게 론칭해서 사용해 보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리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화폐 시스템이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해서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토큰과 코인이 또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완전 탈중앙화된 이제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시킬 수 있는 어떤 중앙 기관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때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서 화폐를 이렇게 채굴합니다. 채굴. 그리고 이 채굴한 화폐를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그 서비스 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더리움은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 뭐냐면 이더리움도 이제 탈중앙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센티브 관점에 이제 화폐는 필요한 거예요. 화폐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더라는 이렇게 코인을 채굴하는데, 그런데 이더리움은 뭐냐면은 화폐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하는데, 각각의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 토큰이 필요하면은 필요하면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거고, 이처럼 이제 토큰이 필요 없으면 이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이런 서비스 론칭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서비스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따라 가지고 토큰이 이제 이렇게 뭐 필요할 때 발행하고,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이제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발행되는 이 코인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발행되는 것이고, 토큰은 뭐냐면은 이렇게 서비스의 어떤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발행하는, 뭐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큰이라는 것은 블록체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제 이렇게 범용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단일 서비스,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도 단일 서비스잖아요. 이렇게 단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이 서비스에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코인은 뭐 여기서 말했던 그 토큰, 서비스 개념의 코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토큰이라고 이제 불러도 이렇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토큰의 올바른 개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기초자산을 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징한 게 이렇게 토큰.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블록체인과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큰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를 론칭할 때 이게 이제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이제 이렇게 탈중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반 시스템과 이제 별도로 이제 서비스 영역이 있잖아요.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해서 토큰이 필요하면 토큰을 발행하는 거고, 토큰이 필요 없으면 이제 발행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토큰의 발행 여부는 이 해당 서비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기반 시스템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요약해서 조금 이해하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증서라든지 토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비트코인에서 탈중앙을 목표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이제 이렇게 발행하고, 이 화폐를 죄송합니다. 이 화폐를 이렇게 서비스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은 겁니다. 아이디어도 없고 영감을 받았는데, 이제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 블록체인의 그 인센티브라든지 화폐 발행 방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어떠냐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증서나 토큰 개념을 응용하고,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이제 화폐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발행해서 하는 것을 조금 또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더리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탈중앙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서비스 영역의 토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영감을 받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결정되는 거지, 토큰이 블록체인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그 토큰이 이제 블록체인과 연관 없다고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큰은 블록체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조금 연관성을 찾으면 좋을지 한번 조금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봐보겠습니다. 어떤 거래 계약 당사자 간에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맺고, 이제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렇게 금을 상대방에 송금하는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을 이렇게 직접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앞에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1번 그림하고 이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 보관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시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금을 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금 보관증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이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거래의 편리성은 보장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금 보관증을 이렇게 대체해서 거래 편리성을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점.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되는 문제점인데, 그럼 이 계약서를 위변조해 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금을 기반으로 이제 금 보관증을 발행할 때, 이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실제 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금액만큼 보관증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 표상이라 그러죠. 표상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신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관증을 발행할 때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자, 계약서가 이렇게 조건에 충족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뭐 좀 배째라는 식으로 이게 지급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현실에 앞서 살펴봤던 현실 거래의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계약서를 위변조할 수 있죠. 계약서. 둘째는 뭐냐면, 아까 금을 금 보관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다 했을 때, 이게 기초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하고, 이 표상이 제대로 됐는지, 토큰이 또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좀 이런 문제도 신뢰성에 보장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조건이 충족되는데 이 사람이 지급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변조를 방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제3 신뢰기관을 이용하잖아. 예를 들어서 위변조 방지에서는 어떤 공중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증권을 발행할 때 어떻습니까? 뭐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하지 않잖아요. 증권사라는 제3 신뢰기관을 통해서 발행시키는 거고, 그리고 지급을 거절했어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다 이런 제3 신뢰기관을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거래에서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 신뢰 기관을 이제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제3 신뢰 기관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제3 신뢰 기관 없이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자, 계약서를 전자적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에 저장시키면은 이변조를 차단할 수 있겠죠. 제3 신뢰 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발행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게 되면은 증권사 없이도 이 신뢰성 있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지급이 이제 거절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앙 관리자라든가 특정인이 이 지급을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지급하지 말아라. 그러면 특정인에 의해서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록체인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슈퍼컴퓨터, 뭐 이더리움에서는 EVM이라 그러잖아. 그럼 EVM을 통해서 강제 실행시켜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지급을 거절하고 싶어도 EVM이라는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실행시켜버리면 아무리 이 사람이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겠죠. 즉 조건만 맞으면은 EVM에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강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즉 법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제3 신뢰 기관 없더라도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3 신뢰 기관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처럼 처음에 이제 금을 직접 거래하면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 대신에 이렇게 토큰을 대체합니다. 이 토큰을 대체하면 이제 거래 편리성은 보장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위변조라든지 뭐 계약 불이행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제3 신뢰 기관을 이용했었습니다. 제3 신뢰 기관을. 하지만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제3 신뢰 기관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래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토큰이라는 것은 기초 자산의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2단계에서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런데 2단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 편리성에다가 이 토큰을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토큰을 거래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원래 토큰은 거래의 편리성을 보장한 건데 이 토큰화를 시켜서 블록체인하고 연결한다면은 이 편리성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토큰을 암호화폐라고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데, 토큰은 이제 화폐가 아닙니다. 이제 화폐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기초 자산을 대체한 대체품입니다. 근데 이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초 자산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기초 자산을 이제 토큰화할 수 있는데, 자, 모든 기초 자산을 토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폐도 토큰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토큰의 다양한 활용 분야 중에 하나가 화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토큰은 화폐는 아니지만은 토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토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토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도 토큰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토큰이 이제 화폐로 이제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 5만원짜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5만원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을까요? 송금할 수 있을까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5만원짜리는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 지폐이기 때문에 종이를 인터넷에서 전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무슨 송금을 한다고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직접 5만원을 송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계좌 상태를 변경시킵니다. 이 계좌의 장부의 상태만을 변경시키고 이 변경된 계좌를 상대방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송금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마치 이렇게 5만 원짜리 송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종이 지폐는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이 지폐인 현 상황에서는 송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근데 페이스북에서 전에 이제 그 리브라라는 이제 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리브라가 나중에 이제 그 DM으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변경시켰고,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최근 뉴스 보면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 DM 사업을 뭐 매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이제 아무튼 이제 그 DM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아날로그 형태의 지폐, 그 종이 지폐는 개인 간 송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만이 인터넷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당히 까다롭잖아. 불편하고. 은행을 가야 되고, 이제 뭐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 뭐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가까운 은행에 뭐 은행이 없으면 또 불편하고, 뭐 이런 그 뭐 신분 증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즉 지폐라는 것은 현실에서 불편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이해하면요, 이 지폐를 우리가 이제 그 토큰에서 기초자산을 기념으로 이제 토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이 지폐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대체할 수 있겠죠. 디지털 형태 화폐.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형태 DM입니다. DM은 디지털 형태입니다. 디지털 형태인 DM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DM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토큰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폐는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 없는데 디지털 형태로 대체한 DM은 일종의 토큰이고, 이게 어떻습니까? 디지털 형태이다 보니까 직접 개인과 개인 간으로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 있겠죠. 즉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금이 됩니다. 은행 없이도.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토큰의 기본적인 개념도 동일합니다. 이 기초 자산에 해당되는 이 지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때 이제 거래하기 편리한 디지털 형태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암호화폐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뭐 DM을 다 뭐 가상화폐니 뭐 이렇게 뭐 암호화폐니 이렇게 이제 뭐 혼동해서 사용한다는데, 비트코인하고 DM은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본이지에서는 금을 기반으로 증서나 토큰을 이렇게 발행했다면은, 자, 신용화폐에서는 어떻습니까? 금 대신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증서나 토큰을 이렇게 발행하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자, 이런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화폐를 아니라 탈중앙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자.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이 기존의 어떤 그 신용화폐를 대체한 목적입니다. 대체. 중앙에서 발행되는 화폐가 아니라 탈중앙 기반으로 발행하는 이 대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신용화폐의 어떤 대체적 성격이 있는 화폐라면은, 자, DM은 뭐냐면은 이 화폐 그대로입니다. 이 중앙정부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이 종이 지폐가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바꾼 토큰 개념입니다. 토큰.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DM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탈중앙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고, DM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종이 화폐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형태의 가상화폐.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토큰을 조금 이해해 봤는데, 이제 그 NFT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체 가능 토큰과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체 가능 토큰 FT, 뭐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FT든 NFT든 기본적으로 토큰입니다. 토큰. 따라서 이제 FT든 뭐 NFT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FT든 NFT든 이 토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상징한 거. NFT도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상징한 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NFT도 뭐냐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대신하고 맞바꾸고 상징하고 대표로.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FT하고 이제 NFT를 조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얻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권리라는 것은 무형의 권리잖아요. 이 무형의 권리는 실체화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영화 티켓입니다. 영화 티켓. 즉 돈을 갖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럼 그 권리는 무형의 권리로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고 뭐 상징화 시킨 게 이제 영화 티켓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화 티켓은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큰. 근데 자, 과거 영화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정 좌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자유좌석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영화 티켓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영화 티켓 100장을 이렇게 발행하면 됩니다. 100장.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정 좌석제로 바뀌었잖아요. 지정 좌석제. 그럼 지정 좌석제는 어떠냐면은 영화 티켓에 모두 고유한 좌석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100장이랑 각각의 고유한 영화 티켓이 이렇게 발행되는 거죠. 자유좌석일 때와 지정좌석일 때 이런 차이 있겠죠. 그럼 뭐냐면은 자, 자유좌석제에서는 입장권이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잖아요. 동일. 이게 서로 대체가는 건가요? 권리를 이렇게 티켓팅에 있을 때 자유좌석에서는 입장권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체 가능하겠죠.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정좌석제에서는 다 좌석 번호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체가 가능합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이 일종의 이렇게 토큰이라고 했을 때 토큰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영화 티켓을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자유좌석제에서 이 토큰은 서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FT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좌석제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NFT가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면은 자, 저 기프티콘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제가 스마트폰을 실제로 받은 저 기프티콘인데, 자, 이 기프티콘을 보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상품권을 어떻습니까? 교환할 수 있다. 교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기프티콘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이제 종이 상품권으로 이제 교환해 준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종이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면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할까요? 자, 종이 상품권은 말 그대로 종이입니다. 직접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인터넷으로 전송이 안 되잖아요. 종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편으로 전송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 종이 상품권 어떻게 하냐면은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이 기프트콘을 대체해버리면 상징화시켜가지고 디지털 형태의 이 기프티콘으로. 그러면 이 종이 상품권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디지털 기프티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하겠죠.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이 기프티콘을 다시 교환하면 되겠죠. 교환. 그러면 종이 상품권이 전달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종이 상품권이라는 기초 자산을 전달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한 기프티콘은 이렇게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티콘은 어떻습니까? 아까 쿠폰 번호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판매 양도가 금지하다. 그리고 개인한테 특정인에게 전송이 된 거거든요. 특정인에 전송이 되고 재판매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 아이디가 부여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기프티콘이 여기서 말한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토큰 아이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표상한 거, 어떻게 사용해요? 조건이라든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한 거, 이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토큰인데 고유하게 식별된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FT가 아니라 NFT가 되겠죠. 이게 이제 기프티콘이 NF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프티콘도 이 NFT가 아니라 뭐 양도도 가능하고 특정인에게 안 보내고 그냥 뿌린다 그러면은 FT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크립토키티입니다. 그런데 자, 크립토키티 이전에도 이제 이게 고양이 양육 게임인데, 고양이 양육 게임이 있었거든요. 크립토키티 이전에도. 그런데 자, 크립토키티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건 뭐냐면 이제 NFT 때문인데, 먼저 이제 왼쪽 글을 보면은 이 부모 고양이들이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그 뭐 두 마리가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임의로 이제 한 마리를 랜덤하게 출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뭐 FT 형태인데, 자,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 뭐냐면은 모든 고양이가 이런 고유한 식별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A와 B, 뭐 A와 C가 될 수 있고 교배할 수 있고, 뭐 A와 D하고 교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B 고양이하고 D 고양이가 교배를 하면은 자녀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식별값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A하고 B를 교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B와 D를 교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고유하게 식별값이 이렇게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고 이 아이디가 그대로 추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유한 식별값이 그대로 이렇게 자식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유한 식별값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거하고 대치가 불가능하겠죠. 자, FT와 이제 NFT 개념을 정리해 보겠는데, 자, 고양이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토큰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각각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식별값인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으면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이런 고유하게 식별한 값이 없으면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자, 동일한 고양이입니다. 동일한 이제 고양이를 이제 토큰으로 발행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동일한 고양이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겠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고양이죠. 서로 다른 고양이다 보니까 고유한 식별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한 식별값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유한 식별값이 부여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치가 불가능하겠죠. 대치.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다른 고양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유한 식별값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유한 식별값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비록 다른 고양이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 토큰 영역에서 보자면은. 뭐 이런 대체 불가능하더라도 이 토큰 영역에서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동일한 고양이에요. 그럼 이제 대체가 이제 가능한 건데 아이디도 똑같아요. 242로 242로 242로.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소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아이디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땠습니까? 또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즉 FT와 NFT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초 자산을 토큰할 때 이제 이 아이디 부여 여부에 따라 가지고 대체 가능. 지금 여기서는 아이디가 부여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고유한 식별값인 토큰 아이디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가 부여됐다는 것 자체는 고유하게 식별을 한 거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FT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토큰입니다. 근데 어떤 토큰이냐면은 고유 식별값이 부여된 토큰을 NFT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유한 식별값이 이렇게 부여된 토큰을 NFT. 고유한 식별값이 이렇게 부여된 토큰이 NF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금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FT와 NFT가 토큰을 전송할 때 어떻게 전송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FT가 이제 ERC20 기반으로 발행되는 거고, 이제 NFT가 ERC721인데, 자, FT, 대체 가능 토큰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체 토큰 수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A는 4개이고, B는 2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A에서 B로 이제 2를 송금한다 그러면은, 자, A는 4개에서 2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B는 2개를 송금 받았기 때문에 2에서 4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NFT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전체 수량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토큰 아이디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A에서 B로 ID 4번, ID 11번을 송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4하고 11번이 B로 이동합니다. 4하고 11번이. 그리고 A는 4하고 11번이 전송돼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T와 NFT가 전송될 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토큰 아이디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FT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T는 토큰의 한 유형이라는 거. 토큰이나 NFT는 이렇게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상하고 상징한 게 NFT입니다. 토큰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보자면은 NFT가 거꾸로 기초 자산을 이렇게 증명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이겁니다 하고 그냥 표상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상했는데 이걸 가지고 기초 자산이 어떤 거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FT가 기초 자산을 뭐 증명한다든가 검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초 자산을 단순히 이제 그 뭐 대체한 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대체한 게 NFT고, 이 NFT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이 NFT란 것은 이 기초 자산을 이제 단순히 대체한 거다 보니까 이 NFT란 것은 뭐냐면 기초 자산에 대해서 이걸 그냥 쉽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또 이해를 편리하게 뭐 NFT인데 이 NFT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NFT라는 것은 이거 다 확인이라든가 조금 이해시켜 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NFT가 이것을 증명하고 기초산을 증명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NFT를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그 원본임을 증명한다, 막 그 원본임을 증명하고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 막 이런 논리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데, 자, 이런 논리가 맞는지는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게 논리가 맞을 수 있고 뭐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일단 한번 좀 각자 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보면은, 자, 먼저, 자, 디지털에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본과 사본을. 그리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는데,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컴퓨터에서 이 고양이 그림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렸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그리고 이를 카피해서 친구인 이순신에게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카피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길동이 이제 이순신하고 이제 그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NFT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제 NFT로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이 홍길동이가 자기 집에 이제 본인 PC 이제 그 고양이 그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 이제 그 카피본을 줬던 이순신한테, 자, 그 내가 옛날에 줬던 그 저기 뭐냐 이 그림 좀 한번 줘봐. 그래서 우리 NFT를 한번 발행해 보자. 그래서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본을 받아다가 이 홍길동이가 그것을 NFT로 이렇게 딱 발행을 했습니다. NFT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홍길동이가 NFT 만들 때 썼던 게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일까 사본일까? 자, 디지털 세상에서는 원본과 사본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도 없고요. 그 구분하려는 게 의미도 없고요. 디지털의 가장 좋은 특징이자 장점이 뭐냐면은 원본을 카피하면 또 다른 원본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카피하면 또 다른 원본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과 사본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NFT 하면 이렇게 좀 이해하거든요. 다양한 여기 사본이 있거든요. 다양한 복사본이 있다 보니까 NFT가 딱 발행하게 되면 NFT가 이 원본을 딱 해서 원본을 이렇게 증명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NFT란 뭐라 했죠? 기초자산을 단순히 이렇게 표상한 거 있습니다. 표상한 거. 이 NFT가 기초자산을 뭔가 증명한다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 이 화살표 방향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럽니다. 뭐냐면은, 자, 인터넷에는 복사하게 되면은 수많은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많은 원본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 원본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 수많은 원본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하나의 원본으로 상징한 게 NFT다. 그러면 이 NFT란 건 뭐냐면은 이 무수히 많은 원본들 중에서 하나의 원본을 의미하는 일종의 증서 개념, 죄송합니다. 증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NFT를 이렇게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본이라 그러면은 이게 원본과 사본이 이렇게 발행됐기 때문에 이게 원본임을 증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본과 사본이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다 똑같은 원본입니다. 이 고양이 그림 다 똑같은 원본이고. 그럼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거에 대체 불가한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원본으로 해서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겠고, 이 전체를 하나로 해서 NFT 발행할 수 있겠죠. 즉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거지, 원본하고 사본하고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어떤 원작이 있다고 할 때, 자, 이 작품은 원작입니다. 이렇게 표상한 게 NFT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NFT란 건 뭐냐면은 일종의 원작에 대한 확인서죠. 자, 그런데 만일에 위작이 있어요. 자, 위작이 있는데 이 위작을 표상할 때 원작입니다 해서 NFT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NFT 의미는 뭐냐면은 원작 확인서입니다. 위작 확인서가 아니라, 왜냐면은 표상할 때 이게 원작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 NFT라는 것은 원작 확인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FT가 거꾸로 이것을 원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NFT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초자산을 그대로 표상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상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작인데 원작으로 표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NFT는 뭐냐면은 원작 확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원작이라는 게 증명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그러면 처리해야 되냐면은, 자, 원작이나 위작 여부는 뭐냐면은 이 NFT가 이렇게 거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제3신뢰기관에서 원작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 원작임이 검증되면은 이를 그냥 표상해서 NFT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표상 과정에서 유연적 발생하면 어떨까요? 위작인데 원작으로 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위작을 원작이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원본 또는 원작 여부는 NFT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제3신뢰기관에서 검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검증이 되면은 이렇게 단순히 표상해서 할 뿐이다. 그리고 이 표상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앞서 이제 그 원본의 그 원본임을 증명하는 걸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비교된다는 거. NFT가 무슨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신분증 없이 본인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때 이제 본인의 신분을 상징화해서 신분증을 제작하면 어떨까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뭐냐면은 이 기초자산, 사람이 있을 때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의 신분을 상징화해서 이 신분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신분을 표현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이것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란 기초자산을 그대로 신분을 활용하기는 불편하죠. 그래서 그 신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상하고 상징화해서 이 신분증이라는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신분증이 이 토큰이라고 이제 이해한다면은, 자, 이 토큰은 어떻습니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토큰으로 발행하게 된다면은 FT가 아니라 NFT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신분증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따라서 고유성과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토큰으로 발행된다면 NFT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NFT 설명할 때 어떠냐면은 NFT는 고유 식별값이 부여돼서 고유성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분증을 토큰으로 발행된다면 이게 NFT입니다. 고유한 식별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고유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냐는 거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렇게 그 농구공이 있는데, 이 농구공인데, 자, 그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여기에다가 이 농구공에다가 사인해 줬어요. 그러면 이 농구공 어떻습니까? 수많은 농구공 중에서 유일한 거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농구공은 마이클 조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거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논리가 맞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떨까요? 자, 일반인, 홍길동이라는 일반인이 농구공에다가 본인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인이 들어간 이 농구공은 세계에서 유일한 거겠죠. 그러면 이 농구공도 동일하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면은 일반인이 서명한 이 농구공도 세계에서 유일한 거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홍길동 어떤 일반인이 서명한다 해서 이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사인한 이 농구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고유성이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 선수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까요? 자, 정리하면은 고유 식별 값이라든지 고유성에 의해서 희소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조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소성.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뭐 NFT가 무슨 원본임을 증명하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NFT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한번 조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권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 소유권 관점에서 이제 활용 가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산과 이제 부동산인데, 동산, 그러니까 물건을 보통 이제 우리가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람들 각자는 이제 수백 또는 수천 가지의 물건을 각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계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옷, 뭐 펜, 뭐 신발, 뭐 기금속, 뭐 다양한 이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개인이 소유한 이런 수천 가지 소유품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소유권. 자, 이제 보통 이제 이 물건, 동산을 소유권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물건에 대한 소유 증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인도 전달하는 거죠. 인도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였어요. 원래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 겁니다. 그런데 인도를 해서 이 사람이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 이제 188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산의 경우는 뭐냐면은 물건을 건네받고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동산은 크기도 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인도와 점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우에는 인도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등기를 통해서. 즉 부동산은 인도와 이렇게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 문서를 이렇게 기관에 등록하고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제도입니다. 등기제도. 이게 민법 186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동산이란 것은 점유를 통해서 물건을 인도하고 다시 이 사람이 점유하게 되면은, 즉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 거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유 증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이것을 모두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실물 작품하고 이제 디지털 작품을 이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물 작품은 동산이죠. 자,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 대금을 원래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이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실물 작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와 점유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작품 어떨까요? 디지털 작품. 자, 디지털 작품도 이제 동산인데, 자, 근데 디지털 작품은 어떻습니까? 복사를 하면 또 다른 원본이 생깁니다. 이런 원본이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돼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다 다운. 자,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작품은 모든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게 완전하게 복사되고 모두가 원본입니다.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게 누구 거냐는 거죠. 실물 작품에서는 명확합니다. 인도하고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보장되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수많은 원본들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운로드 받아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뭐냐는 거죠. 자, 실물 작품은 인도와 점유를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보장이 가능한데 무한 복제와 완벽한 복제가 되는 디지털 작품은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작품에서는 뭐냐면은 소유권 보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보장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수많은 이렇게 원본 디지털 작품이 인터넷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작품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점유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지만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수많은 원본 작품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 원본 작품에 대한 소유 권리를 상징화해서 하나의 토큰으로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토큰이란 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점유한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유한 이 디지털 작품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표상한 하나의 증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어려운데 이 모든 원본을 상징화해서 하나의 소유 권리로 표상해 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소유 권리가 돼 버리잖아요. 즉 소유 권리를 상징하는 거. 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산은 점유에 의해서, 부동산은 이제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디지털 작품의 경우에는 점유에 의한 소유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보장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기초자산을 그대로 활용할 때 어려우니까 토큰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 개념. 어디냐면 기초자산을 수많은 원본 작품의 소유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토큰으로 상징화해서 하나의 소유 증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소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 부동산을 하나의 소유 증서로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제 등기소에 기록을 해서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등기의 제도를 이용해서 소유권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NFT로 소유 증서화하고 이것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위변조가 차단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디지털 등기소가 구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등기를 구현하는 요소를 식별하면 대상인 부동산,
그리고 이것을 등기한 소유 증서, 그리고 이제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제 이를 토큰 관점에서 정리하면은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이렇게 발행하고, 이 토큰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변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등기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등기. 자, 이런 이제 구조에서 보면은, 자, 디지털 작품들을 하나의 증서인 NFT로 이렇게 발행하고, 이 NFT가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NFT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NFT를 통해서 디지털 등기소 구현이 가능하다. NFT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등기. 그래서 그 점유에 의한 소유권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하나의 NFT로 소유권을 상징하고, 이것을 등기소처럼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그러면은 소유권 보장이 될 것이다.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자, NFT가 이제 소유권을 보장하는 그 장치나 수단으로 특정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자, NFT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활용 사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디지털 등기소다. 하나 활용 사례입니다. 이 NFT가 무조건 소유권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 활용 수단으로서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거다. 조금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NFT도 결국에는 이런 토큰 개념이다. 자, 이런 개념, 즉 NFT 토큰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토큰인데 아이디가 부여된 토큰을 NFT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토큰은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랑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는 이제 중앙기관이나 제3신뢰 기관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 기초자산을 토큰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었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앙기관이 탈중앙 기반으로 바뀐 겁니다. 탈중앙. 그래서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앙 시스템이든 탈중앙 시스템이든 블록체인이든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큰은 그래서 이제 토큰이 이제 블록체인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서비스에서 기초 자산을 이렇게 대체 여부에 따라서 토큰이 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토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용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래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산의 경우에 이제 그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데, 디지털 작품은 무한복제가 되고 누구나 이렇게 점유가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 이 소유 권리를 하나의 토큰으로 상징하고 이를 발행해서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하고 이별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한다면은 디지털 등기소 구현이 되고 소유권 보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조금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NFT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